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쉬는 동안 항상 이벤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전에 가장 마지막 거래일에 있었던 대형 빅 이벤트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바로 테슬라에서 발표한 로봇 택시였는데요. 이 로봇 택시 공개되자마자 생각보다 괜찮다라면서 시장에 환호가 쏟아졌었는데 돌연 어떤 세부적인 지표라든지 규제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실망 매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도 한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테슬라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우버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좀 기술주들의 좀 뭐랄까요? 부진이 좀 강조만 됐으면 이렇게 지수가 상승 마감하진 않았을 텐데 지수 상승을 이끈 요인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물가 선행 지표로 꼽히는 생산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이것들이 뭐 헤드라인도 그렇고 근원 쪽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전월 대비 둔화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은행주들도 JP모건 체이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이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가, S&P 500 지수도 처음으로 5,800선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끔 해주는 동력이 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생각보다 지수단에서는 상승 마감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반도체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 황이죠. 젠슨 황과 함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블랙웰이 무려 1년치 물량이 다 팔렸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 계속해서 갖고 가고는 있지만 엔비디아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엔비디아와 또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우리 국내 반도체 대장이라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브리핑 시간에 매번 언급을 드렸듯이 이 대장과 소부장단의 격차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이오테크닉스는 상승 흐름을 연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조금은 두드러지는 대목이었고요. 그 밖에 경영권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예림당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까지. 또 좀 특별했던 이슈 바로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출판주들의 급등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작가 한 분은 또 미국의 톨스토이 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저희가 끝으로 알파 시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음식료인데요.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문난 잔치였죠.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서 음식을 먹어봤을 때는 속이 비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실체가 없는, 실체가 조금 부족한 결과를 시장이 맞닥뜨리면서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물론 금요일장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도대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망스러웠던 건지 자율주행 단계별로 조금 꼽아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택시 그리고 저희도 브리핑 시간에 한 1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었는데 로보밴도 나와줬고요. 끝으로는 테슬라의 로봇이죠. 옵티머스도 공개가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 크게 차량 부문과 로봇으로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로보택시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시장이 평가했던 부분은 바로 핸들, 페달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왜 고무적이냐?
이 부분은 자율주행 단계별로 시스템을 좀 보셔야 이해가 될 듯합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핸들이라든지 페달이 없는 것은 자율주행 레벨 5, 마지막 가장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로 꼽힙니다. 자율주행의 단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됐던 건 바로 책임의 부분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2단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는다면 3단계부터는 시스템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이 퀄리티로 평가받는 것이 5단계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실물은 일단 5단계로 공개가 됐고, 근데 생각보다 가격도 살만해 보였습니다. 한 4천만 원대 정도로 책정을 할 것이다 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 상당히 또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핸들이나 페달이 없이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지, 그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이 로보택시의 바로 활용보다는 기존에 지금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델 3라든지 모델 Y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이것을 내년에 4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로 택시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현대차도 웨이모와 함께 로보택시를 같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라는 보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현대차 관련 모멘텀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테슬라와 웨이모 충돌점이 생깁니다. 과연 웨이모는 이미 자율주행 4단계로 택시 사업을 운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자율주행을 레벨업을 한다고 운행을 해서 될 일인가라는 데 물음표가 뜬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웨이모는 앞서서 원래 로보 택시 사업으로 출시를 했던 반면 테슬라는 차량을 일반에서 택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이 돌파구를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와 함께 로보택시는 일단 자율주행 단계 5단계로 내후년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양산. 이번에 로보택시도 사실 8월 8일에 애초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월까지 밀렸는데 지금 아예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이런 차량을 당장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내후년에 생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또 다른 굴지한 기업에서 핸들이라든지 패들이 없는 차량을 생산했을 때 아주 크게 또 사고가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영이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들을 테슬라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발생을 하고요. 자, 가격이라든지 출시 기간의 측면에서 그리고 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담 시간에서 이주연 대표께도 힌트를 얻었던 바가 있죠.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저가형 차량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걸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언급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 저가형 차량 내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머스크의 워딩으로 따르면요. 자, 그런데도 올해 연말인 지금 이 시점까지 코멘트가 없었다라는 점. 자, 시장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구체적으로 실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로봇은 좀 기대할 바가 있었을까요? 로봇도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옵티머스의 움직임을 보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손의 움직임이 많이 부드러워졌구나라는 사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테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자, 가격은 차량이랑 좀 비슷하게 2에서 한 3만 달러 정도 예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장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로봇주들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거나 또 차량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도 급등에다가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러나 이 먹을거리를 씹어봤을 때 그 안에 속이 차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좀 답이 어려울 듯 보입니다. 속빈 잔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 다다음 주면 테슬라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전에 우리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건지 조금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실망 매물들, 그렇다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 살펴봤더니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또 한국은행에서 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피벗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이래저래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바이오였던 거죠. 원래 우리가 저희 한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3파전에 있었을 때 그래도 이제는 실체가 없는 바이오가 아니라 꿈으로 가는 바이오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꼽았던 것들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앞으로 시밀러 기업 어떤 특허 만료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CDMO나 시밀러 쪽도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있었던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에 이어서 저희도 제2의 리가캠 바이오로 ABL 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잘 찾았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과 더불어서 펩트론에 이어서 위고비 상륙에 따른 어떤 비만 치료제 수혜까지 전체적으로 바이오는 좋은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완화의 시대는 역시 바이오일까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장에는 그래도 제2의 리가캠 바이오 찾기에 조금은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모실 두 분은 또 어떤 또 넥스트 기업이 있는 건지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작가님들의 참 위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노벨 문학상에 이어서 이번엔 러시아에서 김주혜 작가가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을 쾌거를 거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한강 작가와 함께 또 같이 테마성으로 묶일 것인지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도 펩트론 이슈와 묶였었는데 또 보니까 타이밍이 잘 맞게도 위고비 출시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끝으로는 어제 저녁 늦게 또 스페이스 X 차세대 우주선으로 꼽히는 스타쉽이 5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들어봤고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이슈랑 엮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주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에 좀 더 얹어서 갈 수 있는 추가 모멘텀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끝으로는 이번 주 일정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 미국에는 지난 금요일 JP모건 체이스부터 이제 은행주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하나씩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도 대거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까지 본격 실적 시즌에 돌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것들 어떤 기대감이 얼마만한지 또 목요일에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중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3분기 GDP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것들을 충분히 반영이 된 경기 부양책인지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을 지표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이제 저는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네. 자, 먼저 테슬라 로보택시 2차 전지주들 전략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보셨나요, 혹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래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운지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괜찮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휴머노이드 쪽이 그나마 좀 오, 괜찮았었고요. 옵티머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또 기대를 했던 거는 또 로보택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은 사실 기술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뭔가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으로 번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시 전부터 봐왔던 게 결국 이제 모델에 대한 기대감들은 항상 좀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FSD 자율주행이 이제 몇 단계까지 왔느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생산을 해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건지 그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사실 이런 알맹이들은 좀 다 빼놓고 네.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실망으로 이어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 26년에서 27년도에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과거에도 항상 좀 연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주들은 조금 접근을 할 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용성의 문제도 아직까지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좀 완전히 믿고 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일상생활에 녹아들기까지 상당 부분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3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이제 어떠한 그 행사 때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실적을 극적으로 좀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와 또 한 배를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누가 될지 전혀 좀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엔 기업 규제 완화를 항상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규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주가에 훨씬 더 좀 좋은 영향을 내비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선에 대한 결과까지 한번 보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면은 사실 네. 저번 주 금요일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라이콤이 항상 좀 대장격으로 갔었는데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장 마감 때 다 밀렸다라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지금 투심 악화로 이미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조금 접근하실 때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라리 저는 지금 로보택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현대차를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로보택시가 공개되기 전에 계속 대답에서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로보택시가 나오면 오히려 자율주행 기업들은 셀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가 되고 나서는 우리가 좀 다른 인사이트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힌트는 결국에 현대차로 좀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도요, 지금 보면은 그럼 자율주행과 엮어서 말고, 네. 그냥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 하이브리드에 대한 것을 보시는지 그 부분 궁금한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원래 사실 네. 3분기는 항상 피크아웃 우려가 또 네네.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역시도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가 완성차 판매량이 3분기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비슷하거나 소폭 조금 하회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네. 뭐 저번 연도부터 계속 3분기에는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던 시기인데 사실 이번에는 저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그 IPO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어떤 IPO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 현상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웨이모와 어떠한 자율주행 이슈까지 네, 네.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시기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은 제가 조금 보니까요. 지금 웨이모가 한 4단계 정도고 테슬라는 2단계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한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웨이모랑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파운드리 격이니까 그냥 네. 차량만 생산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2단계까지 업데이트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도 엮어서. 근데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예. 시스템적으로는 테슬라를 또 따라가진 못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이모와 협력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같이 것 같고요. 나눠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차량 제조인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 쪽으로는 지금 이제 웨이모 쪽이 훨씬 좀 뛰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 테슬라를 이길 만한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또 현대차의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네.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우리 머스크께 감사하네요. 그죠? 오히려 현대차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주임님은 어떤 쪽에서 좀 힌트를 주실 건가요? 일단 저는 기술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좋았다라고 좀 오히려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이번 보셨어요? 발표에서. 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뭔가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들이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양문으로 열린다든지 위로 열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주식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네. 일단 아직도 테슬라가 카메라에만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번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사실 라이다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센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예 없고 아주 온리 카메라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관련주에서도 사실 이 테슬라 로보택시 이제 발표 직후에 카메라 관련주가 좀 유난히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볼 거라면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 양산 계획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실망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카메라 관련주도 좀 긴 시기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테슬라에서 뭔가 종목을 꼽자면은 그래도 카메라 관련주가 좀 유일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실적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인도량 발표를 미리 했었습니다. 인도량 발표에서는 일단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었고요. 그래서 뭔가 실적에서도 크게 드라마틱한 좀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국내 테슬라 관련주에서 사실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테슬라 관련 벤더들 그런 종목들로 봤을 때는 사실 지난번에서도 FSD,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한 2달 전에. 근데 그때에서도 특히 테슬라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주는 오히려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굳이 뭐 테슬라 관련주에서 좀 뭔가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좀 뭔가 환기를 해보자면 좀 카메라 관련주로 한번 볼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벤더 단에서는 일단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좀 불안한 시기가 또 있거든요. 사실 네. 뭐 테슬라가 뭐 트럼프와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의 보조금이란 이슈는 결국에 해리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이런 대선에 대한 부분은 좀 일단 10월에는 좀 회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율주행 쪽으로 굳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쪽을 보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아직 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거네요. 테슬라 실적은 좀 어떻게 잘 나올까요? 일단 3분기에 인도량? 올 네. 초에 그 인도량 자체를 공개를 했었는데 나쁘지 딱 않았죠. 기대치에 예.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적도 네. 딱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아닐까. 근데 이 매출이 꺾이기 시작한 거는 이미 좀 시간이 된 네,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별 다를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좀 잘 가면 국내 2차 전지 셀 기업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으로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반응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대선이 더 큰 걸림돌일 것이다 라는 데 두 분 의견이 지금 합치가 됩니다. 약간은 조금 찾아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테슬라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로 보겠습니다. 바이오 수급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테슬라 덕분에. 오히려 우리는 테슬라 덕분에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넥스트 리가캠 찾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대담을 했을 때 ABL 바이오로 두 분 다 의견을 주셨었는데 상당히 잘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리가캠 바이오는 빠질 때 사라고 했는데 진짜 기회를 주더라고요. 이것을 기회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가캠 저는 먼저, 예. 다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용화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실 그 ADC가 지금 꿈의 또 치료제라고 좀 불리고 있죠. 근데 이제 ADC 관련해서 또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항암 쪽 다 이렇게 두루두루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이제 ADC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용화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그 제2의 좀 유한양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가캠 바이오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역시도 최근에 이제 키트루다 관련해서 이런 기술 관련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실적 개선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저는 전체적으로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꿈과 희망만 먹고 그죠. 살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꿈과 희망이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차별화를 두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 여전히 좀 테마성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좀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원천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로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거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테마로 가는 섹터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계속해서 좀 제약 바이오를 꼽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연말까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당장 닥친 것들은 뭐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수출도 있겠지만 실적도 있잖아요. 뭔가 네. 관련해서 기업들 한번 꼽아 주신다면요, 한 기업? 저는 이제 대웅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다 이제 두루두루 좀 보셔야겠지만 네. 사실상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가 약간 조금 부담이죠.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톡신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많은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시험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이제 주사로 치면은 굉장히 좀 얇은 주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이제 통증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주사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뭐 끽해봐야 지금 패치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대웅제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이들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최근에 이제 그 밀라노 이제 제약바이오 전시회에서 또 한 번의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공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 1회 비만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네.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얇은 주사제를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본업 톡신에 대한 수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에볼루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톡신 시장이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죠. 미용 시장 내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로의 어떤 저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국가에 지금 진출을 본격적으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미국 이외의 어떤 나라까지 추가적인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이제 기업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가격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톡신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소송이 좀 일단락이 된 걸로 네,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또 호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대웅제약은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는 좀 궁금한 게요. 위고비가 이제 출시를 할 거잖아요. 네. 10월 달 출시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임박했거든요. 이거 영향은 없을까요? 위고비 우리나라 한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가격이랑. 뭐 구체적인 네. 사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대는 뭐 지금 한 80만 원 정도로 책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 편이지만 사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싼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지 아.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네. 이제 출시 이후에 상륙 이후에 한번 또 새로 나올 수는 있는 그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아하. 있습니다. 출시몰이라는 그 이벤트 화제성으로 좀 급등을 하겠지만 나중에 세롤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네. 근데 이 부분은 그 위고비가 얼마에 나올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약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네. 이 부분 조금 셈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출시 임박 놔두고 또 조금 뒤에 또 네.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임님은 바이오 하면은 여러 섹터 중에 어떤 쪽 보십니까? 일단은 뭐 준비해온 건 오늘 ADC인데요. 아. 사실 지난번에 이때까지 다른 섹터 아니 바이오 내에서도 네. 디테일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퓨처캠 잘 봤었어요. 그죠?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말씀해주신 구축 비만 전림선 치료제. 쪽이라든지 예, 예, 뭐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예. 일단 뭐 오늘 ADC만 간략하게 정리해와가지고 어. ADC에 관해서 그냥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사실 ADC가 가는 이유는 리가켄 바이오 하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뭐 지난 10일이었죠. 일본 제약사와 이제 기술 이전을 일단은 계약을 했었고 그 약품에 대해서만 일단 1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술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비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게 큰 거 아니냐라는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리가캠 덕분에 이 ADC에 대한 시장 감신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ADC에 대한 선호도는 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전에 뭐 키워드로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ADC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 중에서는 좀 적자의 늪이 상당히 좀 심한 쪽이 아닌가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ADC가 부민이 ADC를 또 다 봐야겠죠.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제약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 이유 중에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지속적인 호재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뭐 4분기에 대해서 스케줄도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간의 호재가 앞으로도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특히 바이오 내에서는 상당히 좀 입지가 괜찮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타 섹터에 대해서는 특히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지금 제가 잘 못 보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그런 네네네. 쪽에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을 뿐더러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계속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뭐 ADC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라고 해봤을 때 네. 사실 리가캠과 와이바이오로직스 아니 리가캠과 그리고 뭐 그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알테오젠 이렇게 세 개밖에 못 꼽는 것 같은데 저는 Y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네. Y바이오 로직스도 ADC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항체 플랫폼 개발 기술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리가켄 바이오와 그 ADC 관련한 공동 기술 개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ADC 관련주로 후발주로 좀 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ADC에 관한 좀 그런 부작용들 아니 부작용이란다 회사의 그런 재무적인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특히 상당히 좀 짧은 시간에 대한 투자를 좀 권하고 싶고요. 한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정리를 하자면 ADC 계열에 대한 시장의 어떤 핫한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몰아서 이제 조금 보긴 하되 길게는 말고 조금 짧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Y바이오 로직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이오 시장도 여기서 점검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보면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실적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반도체 지금 바이오 쪽으로 또 매기가 쏠린 상황에서 네. 수급의 이동이 크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ASML보다는 TSMC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TSMC 실적이 곧 이제 하이닉스의 또 어떤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어떠한 반도체 수요가 견고한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기점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일이죠. 17일까지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들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TSMC가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또 여기서 또 매수의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HBM이 그만큼 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제 회복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하락 시에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결국에 모든 기업들의 주가 향방은 또 실적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저희도 챙겨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